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아파트에 살면은 자간지, 월세인지 누군가가 더 예쁘고 누군가가 덜 예쁘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집착을 하는 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불행을 갖다 강요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해하시던 바로 그 지식 저희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교수님을 모셨는데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국인들이 유독 비교에 민감한 이유거든요. 흔히 한국인들이 비교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뭐 행복하지 못하다. 항상 뭐 다른 사람과 너를 왜 비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해요. 일상이어서 눈치채지 못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비교가 깔려 있었던 그런 문화의 사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 비교 문화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공부 같은 거, 구구단을 몇 살 정도면 해야 된다. 뭐 알파벳을 외우고 있냐, 옆집 애는 외우는데 너는 어디까지 외우니? 그리고 조금만 커도 이제 뭐 모의고사, 뭐 상대평가, 뭐 학원에서 몇 등 하는지 계속 상대적으로 자기가 비교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또 어른이 되면 대학교도 막 급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막 직업도 나뉘어서 티어 등급 해가지고 연봉 뭐 얼마냐, 이 정도 나이는 이 정도는 벌어야 돼서 이 정도는 뭐 사야 되고, 이런 게 네,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아파트에 살면은 거기가 지금 실제 산 건지, 자간지, 그렇죠, 자간지, 월세인지, 반전세 보증금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서로 막 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요즘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심한 비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온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충격적이면서도 또 한편은 남들은 안 하나? 다른 나라는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것도 비교죠.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우리만 왜 유독 이래라고 하는 것도 비교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 중에 잘 의식하지 못하시는데 굉장히 비교가 전제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 부럽지 않은, 남 부끄러운 근본적인 동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할 때 이게 남 부럽지 않은가 또는 남 부끄러운가 생각해서 뭘 하다 보니까 비교가 늘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 항상 평가를 생각하네요. 큰일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도 한국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심한 것도 있고 비교가 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비교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보다가 보면은요,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사람이 없는 곳이 비교가 별로 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10분쯤 가야지 옆에 이웃이 있다.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의외로 행복도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그 나라의 행복도가 높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철저한 가부장제 국가예요. 그러나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게 여기보다 과연 행복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가 우리한테 굉장히 분노와 질시를 일으켜야 돼요. 분노와 질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도 원래 저거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못 가졌어. 그러나 난 저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비교가 분노와 질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 밖에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쪽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게 나한테 분노와 질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책인데 책으로 꼭 보고 싶은데 팔지도 않을 거면서 3만 원짜리 책 50만 원이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은 비교를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질시가 가능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굉장히 비교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비교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서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사실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네, 객관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이런 맥락이 있는 걸까요? 이제 과시의 맥락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남들한테 있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내 많은 돈으로 사서 보여주면 되는데, 돈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소비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과시 성향이 있는데 동일시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방향이 위로 간다는 측면에서 높은 기준과 높은 자기 가치,
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네, 그렇죠. 남 부끄러울지 않다. 무시당할까 두려워해요. 네. 이런 게 좀 명품뿐만 아니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결혼 문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건 아는데 너무나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식을 진행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몇 명 왔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하객의 수가 중요해서 하객 아르바이트까지 쓸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비교 심리 보여주기 문화가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궁금해요. 표준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뭐 전통 결혼식이야 뭐 동네에서 이렇게 닭 놓고서는 맞절하고 이런 거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세레머니와 함께 이런 이제 표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려한 것들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다 자기 과시한다고 안 해요.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인은 없어요. 할만하니까, 우리 집은 이게 되니까. 우리 집은 허례허식이 아니고 허례허식이 우리 아니라 집은 그 자연스럽게 그냥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집이니까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거기에도 있군요. 결혼식도 그렇고 제사 문화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확장된 측면이 있죠. 오히려 퇴계 선생님은 아주 검소하게 할 수 있는 거 차리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현대사회에서 점점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된 것도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과시가 들어가고요. 저 집안에 이렇게 놨다는데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게 화환이거든요. 화환에 써 있잖아요. 누구 대표, 누구 사장, 이것도 보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힘들게 산다 싶기도 하고. 자, 근데 비교 문화를 이야기할 때 뭐 꼭 나오는 게 외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뭘 볼 때도 칭찬도 외모부터 하고, 사실 나의 직업이나 나의 가치관에서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진보다 훨씬 괜찮으신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비교 문화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뭐 우리 문화의 특징으로 봐야 될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미의 기준이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의 기준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나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먹히는 그런 노래나 그런 춤이나 그런 아이돌이나가 있으면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먹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나 이런 것도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 눈에는 누군가가 더 예쁘고 누군가가 덜 예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게 보자면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나쁘게 보자면 살면서 추구를 하고 정비를 하고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외모에서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럴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을 빼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요소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집착을 하는 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그 변인에서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자꾸 비교하면서 사실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큰 요소다.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게 그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안에서 아주 어떤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그걸 조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등이냐, 외모 순위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SNS 때문이다. 뭐 인스타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좀 과대한 비교들, 이런 부분들이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타자 중심적 문화에서 사실 비롯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까 다시 돌아가 본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면서도 이 결혼식에 누가 올까? 동네 창피하지 않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시각.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하냐 보다는 이 결혼식이 얼마나 행복하게 비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항상 내가 정말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동네 창피하게가 수치심에 대한 용어잖아요. 근데 수치심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동네 창피하게라는 건 동네라고 하는 눈으로 수치심을 좀 강요하게 되는 그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타자 중심적 문화에 상당히 좀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교수님 말씀 진짜 와닿네요. 타자 중심적 사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그 순간에서조차 타인의 눈으로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에서 우리가 모두 웃으면서 김치 하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웃는 사진으로 나오지만 그 진짜 사실 그 순간이 행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 보면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이겠다. 너무 신나 보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좀 꾸며진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지나치게 상대 터전 안에서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볼까? 이 사람한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비칠까?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또 하나 인사이트 얻은 게 생각보다 우리 비슷하게 사는구나. 그럼 우리는 왜 거기다가 역시 나는 혹은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불행해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원장님? 일단 반대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한국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참 한심하다. 당사자는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나중에는 나라에서 하게 되는 국민연금이랑 뭐랑 하게 되면은 나이 들어 살면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하면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누워서 좀 자다가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 벌고 적게 써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고 적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많이 써야 돼요. 적게 벌고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껴요. 돈은 없는데 할 건 많거든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한심하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또 삶을 규정하는 두 번째 또 네 분면이 있어요. 이쪽 삶은 뭔가 하면 최고의 삶이에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 반대의 삶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요. 그 반대의 삶이 있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쪽은 돈이 없지만 시간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시간이 많은 삶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수입은 별로 없지만 하루 종일 공원이면 보면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잘 지내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또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분들 중에 용감한 분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자연인이지요. 자연인에 나오는 순간은 행복하시지만 이제 친척들이 또 계속 또 갈고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은 진짜 행복한데요. 돈은 많지만 시간은 없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본인은 돈이 많고 이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또 행복하다고 안 해요. 이렇게 바쁜 삶은 삶이 아니라고. 이쪽이 보기에 행복해야 되는 사람도 자기는 불행하다 그러고요. 스스로 행복하더라도 저쪽은 불행하다고 규정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불행을 갖다 강요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소소한 삶의 즐거움이나 이런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높은 상태의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인지를 잘 못하고요. 소확행이란 말이 오히려 그래서 나올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나온 거죠. 예. 두 번째는 삶의 표준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60, 70년대 지나면서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살림살이가 늘어가면서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가전제품은 이 정도 들여놔야 된다. 뭐 결혼은 이 정도 사람이랑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표준이 생기면서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이걸 또 불행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너무 높이 잡혀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어느 투자 회사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고소득, 중위소득, 하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봐도 상류층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들이 나는 빈곤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49%였고요. 중산층 중에 나는 빈곤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79%, 80%에 달했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행복과 불행을 어디서 처음에 배우냐 하면은 애들이 옛날에 애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배웠어요. 드라마는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그렇게 교훈적인 걸 못 봤어요. 가난한 사람은 꼭 부자가 되어야만 되라는 교훈을 줘요. 그런데 부자 중에 자기 분에 넘치는 부를 누리는 사람은 꼭 몰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드라마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도 점점 교훈국에서 벗어나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삶을 갖다 사로잡는 건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결국 뭐를 갖다 중요시하느냐? 각자의 다양한 기쁨을 갖다 중요시해요. 유튜브도 물론 굉장히 화려한 거로 보이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 명품백을 내가 살 수 없는 명품백을 갖다 대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러나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소확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소확행이 지배해요. 드라마는 교훈에 해당되는 행복이 지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드라마에 기초하는 사회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행해야 돼요. 누구는 몰락해서 불행해야 되고 누구는 오르지 못해서 불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이었다가 그래도 유튜브 덕분에 이런 다양한 삶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한 점이 비교 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긍정적인 걸 좀 보자면 어떤 게 그래도
괜찮은 것도 있을까요?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할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평균을 너무 위에 잡아놓고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고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향상 동기로도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하향 비교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보다 진짜 더 힘든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견딜 수 있고, 비교 자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근데 계속 이제 얘기 나오지만 저는 하향 비교도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보단 내가 이것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껴야 되느냐,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향 비교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못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 남길 때 이거 못 먹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남기지 말자 뭐 이런 거 되게 긍정적이긴 한데, 한편은 그래서 그 동기로 이제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 정도면 괜찮지,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면 한 측에서는 우월감을 획득하는 거고 다른 측에서는 열등감을 사실은 부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러라는 학자는 사실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등감을 느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취에 대한 요소를 샘트게 하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봤고,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등감을 넘어서서 열등감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열등감은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로 가보는 게 열등감일 수 있고요. 열등감 컴플렉스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를 대고 자신의 과제를 도피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어, 이제 나는 뭐 끝이야, 이렇게 해서 도피해버리는 거, 핑계를 대는 거.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토대, 우월감이라는 토대를 자신의 삶에서 비교해서 항상 거기서 한 스텝씩 올라가는 거, 오늘쯤 밀려도 다음 스텝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되지라는 어떤 토대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열등감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성취욕을 자극한다는 측면, 사실 그 부분이 유일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됐던 게 지난날의 우리나라 사회였던 거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엄청나게 전환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기도 했고, 그거를 담당해왔던 세대분들도 있고요. 사실 오죽했으면 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사회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였죠. 그렇죠. 네. 우리는 OECD 순위를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뭐 행복지수 최하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비교 문화의 어두운 측면을 좀 덜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팁이라면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교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불필요하게 느끼고 거기서 내가 이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뭐 성취를 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 거예요. 다 아는데, 근데 배가 아픈 걸 어떡하냐.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고 축하해주면 돼 라고 하는 거는 내면에선 답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축하해주면서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우월감을 갖다 나의 너그러움이 덮는 거지요. 사실 상당히 부럽고 상당히 이제 배가 아픕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좀 괜찮은 사람이 저도 된 것 같고, 그 상태를 좀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내 마음은 화가 나 있더라도 이거를 실천에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왠지 그게 한 달락 떨어져 버려요. 근데 알 것 같아요. 걔는 꽁에 있고 걔는 기분 나빠하고 괜히 못된 말 하는 것보다, 기분 나쁜 거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지만 야, 그래도 축하한다, 야,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가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옛날엔 그랬죠. 이제 비교해서 네가 부족한 점을 갖고 극복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자는 실제로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 그래서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안달복달한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거나 잘못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노력해서 잘 극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데 얘야 내면의 미를 생각해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 정답인 것 같지요? 당사자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당사자 진짜 열받고 속상해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다니. 그냥 공감해주면 돼요. 열등감 느끼고 있군요. 맞아요. 되게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저 돈이라도 있으면 수술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돈을 열심히 모아보지요. 이게 접근이지.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당신도 내면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어요. 효과 있을 것 같지요? 내가 당사자인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집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당신은 내면에 지식이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소용없어요. 위로가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의 열등감을 마냥 계속 들어주고 마냥 계속 위로해주고 마냥 계속 속상하다고 얘기해 주다가 보면은 뭔가 돼요. 조금씩 자꾸 누군가의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권리와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이라서 꺾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야 달아나지 마? 그거 역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달아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안 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야 못 올라갈 것 같으면은 또 안 올라가도 돼 하면서 그 절망감을 위로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인간은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낮춰져 있는 거를 위로해서 중간을 잡으려고 그러지요. 위에 있는 걸 낮춰서 중간을 잡으려고 그러지요. 중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중간은 스스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네가 맞다고 대하는 게 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도 돼요. 비교해서 상처받아도 돼요. 상처받다가 달아나도 돼요. 그러다가 다시 극복하려고 해도 돼요. 이 모든 거는 올바른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혼재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답이고 정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그래도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듯이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비교에 이제 표준이 있어서 불행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개발도상 국가이던 시절엔 우리나라는 먹고 살게 사람의 두뇌와 제조업 2개밖에 없다. 일로 밀어붙여라는 시절엔 모든 사람이 두뇌를 개발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좋은 제조업 회사에 취직하는 거 2가지 팩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비교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의 MZ세대 같은 경우엔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 출신들이지만 요즘의 MZ세대들은 선진국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네. 선진국 출신은 너무나 삶이 다양한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기준도 다양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 추구해야 되는 거 모든 게 다양한 거예요. 개발도상국가 시절엔 연봉 비교로 끝났어요. 그리고 집이 몇 평이야? TV 있어 없어? 차 있어 없어? 이런 걸로 비교가 다 됐는데 요새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돈 벌면 집 사야지, 그 다음엔 차 사야지, 그 다음엔 TV 사야지 였다면 요새는 돈이 있는데 TV를 안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차가 있는데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로는 비교가 안 되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비교를 계속해서 해오는 계층과 난 이제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계층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MZ세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세대만큼 돈 가지고 다 비교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비교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과도기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비교를 놓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비교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제 비교는 진짜 자기랑 해야 돼요. 나의 어제랑 비교하는 거고 나의 내일과 비교하는 거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의 나보다 내가 나아진 거에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이제 막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러고 나는 또 열등감을 느끼려고 하고 이런 지점에만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사실은 타인만 보느라고 자신을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해서 벌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아니고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벌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묵묵히 어떤 전념하는 거 자기 수용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배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보태자면 저는 행복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행복한 게 대단히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불행한 게 그게 겸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삶의 과정에서 조금만 행복을 계속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은 게 절대 당신이 거만하고 건방지다라는 사인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행복함을 인정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그 비교 문화에 대해서 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왔고 또 처음 듣는 또 이제 공감 가는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저런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